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의도 금융가 한복판에 자리 잡은 고층 빌딩 32층에서 남편 민주는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40살의 나이에 부장 자리까지 오른 민주는 동료들 사이에서 프로 직장인이라는 별명으로 통했죠.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간단히 조깅을 하고 7시 30분에는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퇴근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지만 민주는 한 번도 가정을 소홀히 한 적이 없었어요. 주말이면 어김없이 4살 아들 지훈이를 데리고 한강공원에 나가 자전거를 가르쳤고 아내 수진이가 피곤해하면 설거지며 빨래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저녁 술자리를 제안해도 민주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었죠. 그런 민준의 모습에 후배들은 존경의 눈빛을 보냈고 상사들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아는 인재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수지는 35살로 강남에 있는 중견기업 마케팅팀에서 팀원으로 일하는 능력 있는 워킹맘이었습니다. 세련된 외모에 똑 부러지는 업무 처리 능력으로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지훈이를 깨우고 아침을 준비한 뒤 8시 30분에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는 게 수진의 일상이었습니다. 저녁 6시면 남편보다 조금 일찍 퇴근해서 지훈이를 데려오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겉으로 보기에 이들 부부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늘 이 부부를 부러워했죠. 회사 동료들은 민준에게 어떻게 그렇게 일과 가정을 양립하느냐며 비결을 물었고 수진의 친구들은 남편이 그렇게 가정적이라니 정말 복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하나만 낳아서 정성껏 키운다는 점에서 요즘 시대의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부부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사실 민준과 수진은 지훈이가 태어난 지 1년 후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았고 한 아이에게 집중해서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주는 2년 전 정관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진도 이에 동의했고 두 사람은 앞으로 지훈이 하나만 잘 키우자고 다짐했어요. 민준의 부모님도 며느리 수진을 무척 아꼈습니다. 명절이면 친정과 시댁을 골고루 오가며 효도하는 며느리였고 시어머니는 친구들 모임에 나갈 때마다 우리 며느리만큼 착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자랑하곤 했죠. 시아버지 역시 손자 지훈이를 데리고 오는 며느리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수진의 부모님도 사위 민준을 대견해 했어요. 금융권에서 탄탄한 커리어를 쌓으면서도 집안일을 마다하지 않고 손자 육아에도 적극적인 사위를 보며 딸이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고 안도했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두 사람의 보물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유치원에서도 밝고 건강한 아이로 소문났고 선생님들은 학부모 상담 때마다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으로 키우는지 느껴진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민주는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도 지훈이가 아빠라며 달려오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 역시 비록 육아와 일을 병행하느라 힘들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만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죠. 이 가정은 정말로 완벽해 보였습니다.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고 부부 관계도 원만했으며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친인척들도 화목했고 직장에서도 두 사람 모두 인정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이 가정에 곧 상상도 할 수 없는 균열이 생기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균열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이 가정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만한 것이었죠.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주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도착했어요. 시계를 보니 저녁 8시 30분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지훈이가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고 수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아 지훈이와 잠시 놀아주었습니다. 수지는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 샤워를 하러 가겠다며 욕실로 들어갔어요. 민주는 지훈이에게 만화를 틀어주고 잠시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죠. 그때 수진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동 소리가 계속 울려 민주는 소파 옆에 놓인 수진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주려던 순간이었어요. 가방 안쪽 주머니가 제대로 닫히지 않아 무언가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민주는 별 생각 없이 그것을 집어들었죠. 순간 그의 손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가방 속을 더 뒤적였죠. 그러자 초음파 사진 2장이 나왔습니다. 사진 아래쪽에는 임신 6주 추정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빠르게 뛰었고 손에 쥔 임신 테스트기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2년 전 정관 수술을 받은 게 분명했습니다. 수술 후 정자 검사까지 받아서 확인했었어요. 게다가 최근 3달 동안은 수진과 관계를 가진 적도 없었습니다. 수진이 회사 업무가 바빠 피곤하다며 잠자리를 피했었죠. 민준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혼란과 함께 한 가지 결론이 떠올랐어요. 이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질 정도로 충격이 컸어요. 욕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아직 샤워 중이었죠. 민주는 황급히 임신 테스트기와 초음파 사진을 다시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집어넣기도 힘들었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지훈이는 텔레비전 화면에 집중한 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어요. 이 아이는 자신의 친아들인데 뱃속에 있는 아이는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하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5분쯤 지나 수진이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를 말리며. 거실로 들어온 수진은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어요. 민주는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수진은 지훈이를 재우러 가야 한다며 아들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죠. 민주는 소파에 앉은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결혼 7년 동안 수진을 믿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던 가정이 사상 누각이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민주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민준에게는 그 모습조차 낯설게 느껴졌죠.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증거를 모으기로 한 것이었어요. 섣부르게 추궁했다가 수진이 모든 것을 숨기거나 거짓말로 둘러댈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민주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핏기 없는 얼굴빛이 스스로 보기에도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다짐했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민주는 며칠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회의 시간에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정도였죠. 후배들은 부장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민주는 괜찮다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의 일거수일투족이 신경 쓰였어요. 핸드폰을 볼 때마다 누구와 연락하는 건지 궁금했고, 늦게 퇴근한다고 할 때마다 어디서 누구와 만나는 건지 의심스러웠죠. 하지만 민주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훈이를 재운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죠. 민주는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아, 나한테 할 말 없어? 수진은 무슨 말이냐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민주는 가방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수진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거 말이야 하며 말끝을 흐렸어요. 민주는 정관 수술을 받았는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죠. 당신 아이 맞아. 수진의 대답이었습니다. 민주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어요. 정관 수술 받은 지 2년이나 됐고 수술 후 검사까지 받아서 확인했는데 어떻게 내 아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수진은 말을 바꿨죠. 혹시 수술이 잘못된 거 아니냐며 다시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자고 했어요. 민주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최근 석 달 동안 우리가 관계를 가진 적이 있냐고 물었어요. 수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더니 이내 창백해졌죠. 수진은 그게 그러니까 하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분명 있었을 거라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잘라 말했죠. 수진은 그럼 그 전에 있었던 걸 수도 있지 않냐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초음파 사진에는 임신 6주라고 적혀 있었고 그 시기는 명백히 관계가 없었던 때였어요. 민주는 초음파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날짜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수진은 점점 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아, 맞다. 사실은 병원에서 다른 사람 검사 결과를 잘못 준 것 같다고 했어요. 민주는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민준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른 환자의 임신 테스트기랑 초음파를 잘못 줬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라서 가방에 넣어뒀다는 것이었죠. 민주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민준이 따졌습니다. 수진은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며 변명했어요.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수진의 모든 말이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고 말투도 일정하지 않았죠. 민주는 그럼 병원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수진은 또다시 당황하며 지금은 너무 늦었으니 내일 하자고 했어요. 민주는 그럼 내일 같이 병원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대답을 피하며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떴죠. 민주는 소파에 앉은 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수진의 거짓말은 너무나 뻔했어요. 앞뒤가 맞지 않았고 변명을 바꾸기만 했습니다. 병원에서 잘못 줬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았죠. 임신 테스트기는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고 초음파 사진에는 환자의 이름이 적혀 있기 마련이니까요. 민주는 확신했습니다. 수진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말이죠.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냉정함도 찾아왔습니다.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지금 필요한 것은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수지는 피곤하다며 먼저 자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알았다고 대답했죠.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 금세 잠든 척했지만 민주는 그 옆에서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7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렇게 낯선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민주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수진의 거짓말을 듣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이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실을 밝혀내기로 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수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주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사설 탐정. 의뢰 전문 업체를 찾기 위해서였죠. 여러 업체를 비교해 본 후 강남에 있는 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그곳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정오가 되자 민주는 회사를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강남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 건물 10층에 탐정 사무소가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민준의 손은 축축하게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결혼 7년 만에 아내를 미행하기 위해 탐정을 고용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민준을 맞았습니다. 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민준을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죠.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관 수술을 받은 지 2년이 지났고 최근 석 달간 부부관계도 없었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말했어요. 탐정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자주 접한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죠. 소장은 구체적인 조사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아내의 퇴근 후 동선을 추적하고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며 필요하다면 사진과 동영상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했어요. 녹음 장비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용은 일주일에 300만 원 정도였죠. 민주는 주저없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수진의 사진과 출퇴근 시간, 그리고 회사 위치 등을 상세히 알려주었죠. 소장은 이번 주부터 바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주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서 소장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추적 시작합니다. 라는 간단한 메시지였어요. 낮 동안 민주는 일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저녁이면 수진이 정말 회사에서 곧장 집으로 오는지 궁금했죠. 3일째 되던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주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밤 9시쯤 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주는 황급히 회의실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죠. 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전하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대상자가 회사 근처 카페에서 한 남성과 만났다고 했어요. 민주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장은 사진을 찍었으니 내일 사무실로 오면 보여주겠다고 말했죠.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 점심시간에 민주는 다시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소장은 노트북을 켜서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수진이 한 남자와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고 있었고 수진의 표정은 민준이 본 적 없을 만큼 밝았어요. 민준은 그 남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소장은 조사 결과 수진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33세의 남자 직원이라고 했죠. 마케팅팀 후배라는 것까지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소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카페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두 사람은 백화점으로 이동했다고 했어요. 백화점.
유아용품 코너를 함께 둘러봤다고 덧붙였죠. 민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유아용품 코너라니. 그 말은 곧 아이를 위한 쇼핑이었다는 뜻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두 사람이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고, 화요일에는 신사동의 한 모텔 근처에서 목격됐다고 했어요. 소장은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은 찍지 못했지만 그 일대를 함께 걷는 모습은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결혼 7년 동안 믿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저런 식으로 만나고 있었다는 게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소장은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며칠 더 추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민주는 계속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녹음도 가능하면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소장은 알았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죠. 민주는 사무소를 나와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주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수지는 아무렇지 않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지훈이는 거실에서 놀고 있었죠. 민주는 수진을 바라보며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소장은 매일 보고서를 보내왔어요. 수진과 그 남자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났고, 때로는 늦은 밤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수진이 집에 늦게 들어오며 회식이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남자와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증거는 2주째에 나왔습니다. 소장이 고성능 녹음 장비를 이용해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는데 성공한 것이었죠. 파일을 전송받은 민주는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아이 건강하게 낳아서 잘 키우자.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죠.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민주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이어폰을 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민주는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갖춰진 완벽한 증거였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친자 확인을 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었어요. 민주는 냉정하게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동안 민준의 일상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수척해진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체중도 4kg이나 빠졌고, 동료들은 건강 관리 좀 하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괜찮다며 애써 웃어 보일 뿐이었죠. 그 사이 수진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늦게 귀가했고, 핑계는 매번 달랐어요. 회식이 있었다. 동료와 저녁 약속이 있었다.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을 했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민주는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꾹 참았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수지는 또다시 늦게 들어왔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지훈이는 진작 잠들었고,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미안하다며 오늘 회식이 길어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민주는 탐정에게 이미 보고받았습니다. 수진이 그 남자와 이태원의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어요.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서였죠. 지금 당장 따지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어요. 완벽한 증거를 모두 확보한 후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심했으니까요. 문제는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지훈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요즘 어머님을 자주 뵙지 못하는데 괜찮으시냐는 내용이었죠.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지훈이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러 온 적이 거의 없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거의 매일 오셨는데 요즘은 할머니나 아버지가 오신다며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는 회사 업무가 바빠져서 그렇다며 둘러댔죠. 사실 수지는 그 시간에 불륜 상대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퇴근길에 지훈이를 데려오거나 시어머니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잦아졌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요즘 왜 이렇게 바쁘냐며 의아해했습니다. 민주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며 적당히 넘겼죠.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어요. 민준의 부모님과 동생 부부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수지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시댁 식구들을 대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뭔가 이상하게 비쳤나 봅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시어머니가 민준을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며느리 요즘 얼굴 보기가 참 힘들다며 무슨 일 있느냐고 물었어요. 예전에는 자주 들르고 연락도 잘했는데 요즘은 통 소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준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회사 일이 바빠서 그렇다며 얼버무렸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표정도 예전 같지 않고 말수도 줄었다며 걱정했어요. 민주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다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시어머니가 더 깊이 캐묻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후 수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지훈이를 재우고 텔레비전을 보며 편안하게 쉬는 모습이었어요. 민주는 그런 수진을 바라보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말이죠. 회사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준의 동료 중 한 명이 우연히 강남에서 수진을 봤다고 말했어요. 남자와 함께 걷고 있더라며 동생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은 순간 얼어붙었지만 재빨리 회사 동료일 거라고 대답했죠. 동료는 그렇구나 하며 넘어갔지만 민준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수진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친구가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수진이 요즘 연락도 잘 안 되고 만나자는 약속도 자꾸 미룬다며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은 바쁘다고만 전했죠. 민준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수진과 그 남자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탐정이 보내온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던 수진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죠. 그럼에도 민주는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지금 필요한 것은 완벽한 증거와 철저한 법적 대응이었습니다. 섣불리 추궁했다가 수진이 모든 것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앨 수도 있었으니까요. 민주는 매일 밤 홀로 서재에 앉아 탐정이 보내온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녹음 파일을 날짜별로 분류하고 저장했어요. 언젠가 법정에서 이 모든 것을 제출할 날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진과 그 남자가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수진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매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으니까요. 그때 친자 확인을 하고 모든 것을 끝낼 작정이었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그 긴 개월 동안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어요. 매일같이 수진의 배가 불러오는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안에 자라는 생명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켜봐야 했죠. 수지는 임신 중에도 그 남자와의 만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탐정의 보고는 계속 이어졌어요. 산부인과 검진에도 그 남자와 함께 가는 경우가 있었고, 태교 용품을 사러 백화점에 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민주는 그 보고서를 받을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참았어요. 드디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2월의 추운 새벽이었죠. 수진이 진통을 호소하며 민준을 깨웠습니다. 민준은 재빨리 옷을 입고 수진을 부축해 차에 태웠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 내내 민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곧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생각에 손이 떨렸죠. 병원에 도착해 수진을 분만실로 보낸 후 민준은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했고 곧 부모님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무사히 출산하길 바란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4시간의 진통 끝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3.2kg의 건강한 여자아이라고 알려주었어요. 시어머니는 손녀가 태어났다며 기뻐했지만 민주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죠. 회복실로 옮겨진 수지는 지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아기는 신생아실에 있었고 시어머니는 유리창 너머로 손녀를 보며 흐뭇해했어요.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곧 닥쳐올 폭풍을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순간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이틀 후 수진과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시댁에서는 미역국을 끓여주고 친정어머니도 와서 돕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민주는 괜찮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좀 쉬고 싶다고 말했죠. 사실은 곧 있을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태어난 그날 밤 민주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준비해둔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친자 확인 검사 신청서였습니다. 민주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상태였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강제로 친자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법원에 친자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는 탐정이 수집한 증거들을 함께 제출했어요.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것이 첨부됐습니다. 판사는 증거를 검토한 후 친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허가했죠. 일주일 후 법원의 명령서를 받아든 민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아기를 돌보느라 정신없어 보였어요. 민주는 조용히 서류를 수진 앞에 내밀었습니다. 수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죠.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며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친자 확인을 할 거라고 말이죠. 수지는 미쳤냐며 당신 아이가 맞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수진 앞에 펼쳤습니다. 수진과 그 남자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카페에서 호텔 라운지에서 백화점, 유아용품 코너에서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수지는 말문이 막혔죠. 이것뿐만이 아니라며 민주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우리 아이 건강하게 낳아서 잘 키우자는 수진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수진과 아기를 데리고 지정된 검사기관으로 갔습니다. 수진은 울먹이며 제발 하지 말자고 애원했지만 민주는 단호했어요. 법원 명령이니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는 간단했죠.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이 주일의 기다림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뜯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죠. 친자 관계 확률 0%. 민준과 아기 사이에는 생물학적 부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민주는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변호사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민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결과를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문서로 확인하니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7년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변호사는 이제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불륜, 상대 남자를 상대로 한 상간 소송도 동시에 제기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준비는 이미 끝나 있었죠. 그날 저녁 민주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호텔 객실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민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법정 싸움을 생각하니 머리가 아팠죠. 일주일 후 민주는 정식으로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수진의 부정행위와 불륜, 상대 남자의 불법 행위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어요.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확신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3월 중순의 어느 화요일 오전 10시였어요. 민주는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반대편에 수진과 그녀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민준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며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민준 측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들을 차례로 제출했어요. 먼저 탐정이 촬영한 사진들이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수진과 불륜 상대가 카페에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 호텔 라운지에서 함께 있는 장면, 백화점 유아용품 코너를 함께 둘러보는 사진들이었죠.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사진들을 살펴봤습니다. 수진의 변호사는 단순한 회사 동료 관계일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이어서 호텔과 모텔 인근에서 찍힌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결정적인 증거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법정에 수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우리 아이 건강하게 낳아서 잘 키우자. 그리고 남자의 대답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법정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고 얼굴이 창백해졌죠. 민준 측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친자 확인 검사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0%라는 문구가 법정 스크린에 크게 떠올랐어요. 판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의 변호사는 더 이상 변론할 여지가 없었죠. 재판은 두 차례 더 진행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륜 상대 남자도 법정에 소환됐어요. 33세 그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었죠. 변호사는 최대한의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5월 초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수진의 중대한 부정행위를 인정했어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명백한 귀책 사유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첫째, 아들 지훈이의 양육권은 전적으로 민준에게 부여됐죠. 수진은 면접교섭권조차 제한받게 됐습니다. 위자료는 1억 5천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수진이 민준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었어요. 게다가 소송 비용까지 수진이 부담하게 됐죠. 수진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판단이었어요. 불륜 상대 남자에 대한 상간 소송 판결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2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어요.
타인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낸 불법 행위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남자는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민주는 고개를 돌렸죠. 판결이 확정되자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불륜 남자가 다니던 회사에 소식이 전해졌어요. 인사팀에서는 즉각 징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기혼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시킨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 내부는 발칵 뒤집혔죠. 징계위원회는 3일 동안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정직 6개월과 함께 지방지사로의 발령이었어요. 사실상 좌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그를 보는 시선이 차갑게 변했죠. 회식 자리에서는 아무도 그 옆에 앉으려 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다니던 회사에도 곧 소문이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만 알고 있었지만 금세 전 직원에게 알려졌어요. 회사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는 수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죠. 수진은 회사에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에 가면 대화가 뚝 끊기고 등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식사를 해야 했죠. 아무도 같이 먹자고 하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수진은 인사팀으로 호출됐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거부하면 해고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수진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도 수진은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시댁에서는 분노가 폭발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배신에 치를 떨었고 시아버지는 집안의 수치라며 노발대발했습니다. 명절 모임에서 시댁 친척들은 수진을 입에 담는 것조차 꺼렸죠. 수진의 친정 부모님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나가지 못했어요. 딸이 저지른 일 때문에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친정 식구들 사이에서도 수진은 불륜녀라는 낙인이 찍혔죠. 친척 결혼식에도 초대받지 못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도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사연을 올렸고 수많은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수진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직장도 잃고 가족도 잃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여의도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어요. 회사와 가까운 곳에 작은 투룸을 구했습니다. 지훈이와 단둘이 사는 공간이었죠. 예전의 넓은 아파트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민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민준은 일찍 일어나 지훈이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유치원 도시락도 직접 쌌어요.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출근 전에 지훈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보내고 퇴근길에는 어김없이 아들을 데리러 갔죠. 주말에는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동물원에 갔습니다. 지훈이는 처음에는 엄마를 찾았습니다. 밤마다 엄마 어디 갔어 하고 물었어요. 민주는 그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아이에게는 엄마가 멀리 갔다고만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지훈이도 점차 적응해 나갔죠. 아빠와 함께하는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회사에서 민주는 여전히 인정받는 부장이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업무에 최선을 다했어요. 동료들은 민준의 사정을 알게 된 후 더욱 배려해 주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일찍 가도 괜찮다고 했고 육아 때문에 조퇴할 때도 이해해 주었죠. 민주는 그런 동료들에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민주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지훈이를 재우고 나면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곤 했어요. 7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치밀었고, 때로는 허무함이 밀려왔죠.
그럼에도 민주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댁과 수진의 연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의 이름조차 입에 담지 않았어요.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며느리 이야기는 금기어가 됐습니다. 시아버지는 집안의 치욕이라며 수진을 용서하지 않았죠. 손녀인 둘째 아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원룸에서 둘째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위자료와 소송, 비용을 갚기 위해 빚을 내야 했어요.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넣어도 면접 기회조차 오지 않았죠. 불륜 스캔들이 알려진 탓에 어느 회사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진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밤새 일했어요. 낮에는 아이를 돌보고 밤에는 일하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진의 부모님은 딸 때문에 평생 쌓아온 명예를 잃었습니다. 50년 넘게 살던 동네를 떠나야 했어요. 이웃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죠.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교회에도 나가지 못했어요. 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어디에도 얼굴을 내밀 수 없었습니다. 친정 식구들 사이에서도 수진은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친척 모임에서 수진의 동생은 언니 때문에 결혼을 미루게 됐다며 원망했어요. 선을 봐도 상대방 집안에서 거절했습니다. 언니가 불륜녀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이죠. 친정 부모는 딸에게 미안하면서도 수진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륜 상대였던 남자의 인생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억 원의 배상금을 갚기 위해 부모에게 손을 벌려야 했어요. 부모는 아들의 잘못에 분노했지만 결국 집을 팔아 빚을 갚아줬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죠. 지방지사로 발령받은 남자는 승진 기회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회사에서 그를 보는 시선은 차갑기만 했어요. 새로운 동료들도 그의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혼자 식사를 했고 회식에도 초대받지 못했죠. 33의 나이에 인생이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가끔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7년 전 수진과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어요. 사랑에 빠져 결혼을 결심했던 순간. 지훈이가 태어나 온 가족이 기뻐했던 날들, 모든 게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주는 지훈이와 함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아들은 자전거를 타며 즐거워했어요.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가정은 무너졌지만 아들만은 꼭 지켜내야겠다고 다짐했죠. 앞으로 힘든 일이 많겠지만 아들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때 모두가 부러워하던 완벽한 가정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불륜이라는 칼날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어요. 민주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고 수지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불륜 남자는 인생이 무너졌고 양가 부모님들은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안고 살게 됐죠. 민주는 지훈이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은 쉽지 않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했죠. 민주는 앞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미래는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으며 말입니다.